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원영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15강이죠. 경알못. 네, 경제지표 알아보기 이제 3-3단원인데요. 실업지표랑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3으로 넘어갔죠? 네, 3-2를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 그죠? 지출, 분배 관련 지표 3-2에서 했었던 기억 나실 겁니다. 각자 복습을 철저히 하시도록 하고요. 새로 넘어가서 네, 3-3 실업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업 지표를 알려면 이제 실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업의 종류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시간 때도 배우셨겠지만은 네,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실업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의 기준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그 실업 지표를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일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은요. 구직 활동을 최근 4주간 했었어야 합니다. 네. 구직 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 실업자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있다라는 뜻은 좀 애매하죠, 사실. 그죠? 능력이라는 것을 수치화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것은 연령인데요. 우리가 통상 만 15세 이상이 되면은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 일을 못한다라는 뜻은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지켜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실업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경제 활동 여부라든지 의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식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잘 있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 가능한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일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봅니다. 1단계로. 있는데 여기에서 일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들은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입니다. 반대로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일을 시켜달라라고 조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서 졸라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취업자 킹치만 일을 못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자는 이 분류에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인구에 속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다수는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겠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여러분 연령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경제 활동 인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15세 이상이면. 하지만 일을 못하고 있는 인구면은 실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런 경우 있죠. 실제로 이제 나 끝나고 뭐 알바 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하고 있어. 몇 시간 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 친구는 또 취업 인구로 잡힙니다. 예, 그런 점들이 있고요. 교과서 예시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었는데 한번 뭐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맨 첫 번째 거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서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얘기 있죠. 두 번째 얘기에 지금 보시면은 그죠? 나와 있죠. 일주일에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취업자로 바라보고 있죠. 네,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2달 전에 구직 활동을 그만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일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일할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구직 활동을 몇 주 이상 해야 된다고요? 4주. 그죠? 4주 이상을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경제 활동 인구로 보는 겁니다. 일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애초에 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업자도 아니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업의 유형으로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찰적 실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주 이상 동안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직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마찰적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바로 이직하겠다 해서 이제 바로 구했으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겠지만 4주 이상 동안 계속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뭐 노력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못 찾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마찰적 실업자입니다. 실업의 유형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실업률은 항상 0%라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 실업률이 0%인 국가라는 뜻은요,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두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발적 실업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장들에서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다니면은 0%의 실업이 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뭐 가당키나 합니까? 그죠?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는 좀 내 자아 실현을 못 해주는 곳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 하다못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명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찰적 실업은 건전한 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Natural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이제 자연 실업률이 있는데 자연 실업률은 자발적 실업만 있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고 있고 통상 자연 실업률은 뭐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2에서 3%대가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실업률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자발적 실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어떤 것들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있는데 아마 수업 시간 때 설명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네. 구조적 실업은 그죠?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한 실업이고요.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주로 특정 섹터에 좀 한정되어 있는 실업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근데 경기적 실업이라는 거는 경기의 변동에 의해서 나오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를 가리지 않아요. 특정 섹터를 가리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다 같이 죽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네, 좀 더 심각한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이, 그죠? 경기적 실업이 조금 더 심각한 실업이고 좀 이따 한 경할무 16강쯤 돼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건데, 네, 그때 경기가 안 좋게 변동한다라는 뜻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배우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적 실업은 그죠? 계절적인 쉽게 말하면 철장사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철이 그 아이언은 아니겠죠, 당연히. 계절, 그죠? 사계절 중에서 특정 계절에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럽을 계절적 시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러면 관련 지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관련 지표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산식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네, 그죠? 노동 가능 인구를 A, 경제 활동 인구를 B, 취업자 C, 실업자 D라고 했을 때, 그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아예 쳐주지도 않죠. 지금 지표들 보면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A분의 B입니다. 즉 가능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몇 명이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해가 경제 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죠?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얼마나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 고용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업률은 B분의 D가 되겠습니다. 네, B분의 D. 경제활동 인구, 즉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지금 그죠? 일을 못 하고 있어? 이거를 B분의 죄송해요. 맞죠? 그죠? B분의 D. 제가 C라고 했네요.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B분의 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식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제시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률이랑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거 해 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 때. 혹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화면 잠시 멈춰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네, 했을 때, 그죠? 노동 가능 인구 A, 경제활동 인구 B, 취업자 C, 실업자 D라고 했을 때 고용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노동 가능 인구 4,300만 중에서 2,686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분의 C였잖아. 그죠?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 B분의 D. 즉 이거 또 B분의 D. 그죠? 즉 2,700만 중에 106만. 그죠? 2,700만 명 중에 106만 명.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4,300만 중에서 경제활동에 실제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즉 실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792 9,000명.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나름대로 수치를 구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갑니다.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눈여겨보실 만한 표현, 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물건이 전반적인 가격 수준. 뭐 그냥 새우깡 그 물건 가격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물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품의, 그죠? 소비자 권장 가격이죠. 제품 가격이고요. 물가는 그런 것들을 싸그리 뭉뚱그렸을 때 전반적인 형태의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냥 하루 깔짝 올랐다고 우리가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진 않고요. 좀 주기성을 띠면서 지속성을 띠고 있는 가격 상승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첫 번째가 수요 견인, 두 번째가 공급 견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왜 왔어? 수요 때문에. 왜 왔어? 공급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총수요 총공급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그냥 수요 공급 곡선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그죠? 기존에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배웠을 때랑 달리 물건의 가격이 물가 수준으로 변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생산량이 GDP로 변했다. 그죠? 뭐 그 정도가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말 그대로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가가 올랐죠. 수요를 변동시켜서 물가를 올리려면 수요가 총수요가 증가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됩니까? 그죠?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수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요의 증대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를 구성한 요소들을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일반적인 지출들, 지출이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화폐가 늘어나면서 그죠? 구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라고 돈 지어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 돈 좀 써 너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죄송해요. 경기가 호황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급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죄송해요.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총 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즉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뜻은 생산 요소의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주로 이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X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성도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대표적으로 일어났었던 때가 1970년에서 80년 오일 쇼크 당시에 좀 있었던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대한민국이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때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이때 인플레이션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 폭등, 오일 쇼크 현상 당시입니다. 공급 견인 인플레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삼저 호황, 그죠? 당시입니다.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때 삼저 호황이었다가 조금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죠, 경제. 묻지도 따지지 않는 대출 같은 것들만 많았고요, 그죠? 거품이 좀 많았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에 가깝고 그러다가 이제 IMF 때 쭉 박살났다가 뚜루루룩 하다가 최근에 돼서 다시 또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발 양적 완화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죽었다, 죽었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정말 그걸 요인으로 해서 유례 없는 그 양적 완화, 즉 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아주 많이 생겼고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오르고 그랬었죠. 수요 견인 인플레고요. 그럼 관련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후다닥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죠? CPI와 PPI, GDP 디플레이터가 있다. CPI랑 PPI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물가, 생산자 입장에서의 물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가격 수준,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생산재들, 그죠? 원자재, 에너지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종합적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가중치 계산 방식이에요.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 있고 적게 쓰는 제품이 있죠. 많이 쓰는 제품은 물가 지수에 많은 퍼센트로 반영되지만 적게 쓸수록 적게 반영된다라는 거죠. 퍼센트가.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스켓을 아마 수업 시간 때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PPI가 먼저 변동을 하면 그 이후에 CPI가 변동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품이 소비가 되기 전에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생산을 해야지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게 막 오르면 일단 PPI가 먼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어쨌든 원가 이상의 그 소비자 그죠? 가격을 받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CPI도 같이 오르는 그런 식으로 좀 변동이 많이 된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CPI 산출 품목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한 480개 정도 바스켓에 담겨 있다. 아마 보셨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건데요.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목 GDP랑 실질 GDP를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각자가 복습을 일단 하시기 바라고요. 명목 GDP, 실질 GDP 구하는 방법 각자가 계산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지금 16년, 17년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그죠? 기준연도에서 명목 GDP랑 실질 GDP가 똑같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그죠? 17년은 물론 좀 다르죠. 그죠? 17년 명목 GDP 어떻게 구했어요? 7,000원 곱하기 100개, 3,000원 곱하기 40개에서 82만원. 그지? 그리고 실질 GDP는 어떻게? 기준연도인 2016년의 피자 가격 5,000원 곱하기 100, 그리고 2016년의 레모네이드 가격 2,000원 곱하기 17년 생산량인 40을 곱하고 그래서 더해니까 58만원 나왔죠.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GDP 디플레이터, 실질 GDP가 밑에 오고 그 위에 명목이 옵니다. 자, 보시면 이걸 뭐 물론 이제 실질분의 명목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면 더 잘 외워집니다. 물가 변동이 반영이 된 거 어디예요? 아이고 뭐지? 물가 변동이 반영된 GDP 명목 GDP죠, 그죠? 근데 실질 GDP는 반영이 안 됐다고.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물가의 어떤 변동 정도를 파악하려면 분모의 물가 변동 안 된 게 가는 게 맞을까? 물가 변동 된 GDP가 가는 게 맞을까? 그렇죠. 물가 변동 안 된 것분에 된 거 이렇게 해야지 이 물가 변동률이 나오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죠? 실질 GDP인 58만 원분의 명목 GDP인 82만 원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뭐 약 141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CPI와 PPI 그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CPI는 소비 관련 품목, 생산 관련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GDP야, GDP 얘들아. GDP 정의 다시 한번 읊어보세요. 뭐였지? 그죠?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최종 가치의 총합이었습니다. 총합이라고. Gross Domestic Production이라고. 그러니까 즉 전 품목이라는 거죠. 이게 CPI, PPI와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가중치 계산이 있었고요. 가중치를 계산하는 게 있었고 이거는 가중치가 따로 없이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갔다. 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플레이션 실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꼭 잘 보시고 숙지하셔서 수행평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